인도의 잠자는 예언가 마하르시 야기의 2025년 예언의 실체.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함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설이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비공식 기록을 통해 전해지는 내용임을 미리 밝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한 소문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섬뜩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인류의 미래와 기묘하게 겹칩니다. 과연 이것은 인류에게 던져진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마지막 경고일까요? 오늘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질문을 던집니다. 2025년, 인류는 정말 일식혁명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할까요? 비틀즈조차 찾아갔던 인도의 현자가 2025년에 본 인류 의식 변화에 소름 돋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충격적인 예언의 중심에는 인도의 잠자는 예언가로 불리는 마하르시 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생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현대 명상법인 초월 명상을 창시하며 전 세계적인 명상 열풍을 이끌었던 인도의 구루이자 미래를 꿰뚫어 본다고 알려진 신비로운 예언가입니다. 그는 단순한 명상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물질 문명의 한계와 인류 의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자입니다. 과연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으며 동시에 어떤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섬뜩한 예언들이 2025년의 현실과 놀랍도록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하르시 야기의 예언 중 단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21세기 인류의 영적 각성 시나리오입니다. 그는 물질주의가 극에 달한 인류가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영적인 차원으로 의식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변화를 넘어 인류 전체의 집단 무의식에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듯한 광경을 암시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돈과 권력, 소비에만 집착하던 인류가 갑자기 내면의 평화와 영적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의 예언은 단순한 정신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근간을 뒤흔들 파격적인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2025년에 마하르시 야기가 예견한 영적 대각성의 서막이 시작될까요? 혹은 이미 그 전조가 시작되었음에도 우리는 애써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의 예언은 인류의 존재 방식 자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미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물질주의의 몰락과 새로운 영적 시대의 도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돈과 권력, 끝없는 소비로 유지되던 기존의 사회 시스템이 흔들리고 인류는 더욱 높은 의식 수준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시스템, 정치 체제, 심지어는 인간관계의 방식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섬뜩한 암시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사회적 양극화 심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질 문명의 한계 노출은 그의 예언이 단순한 망상이 아닌 현실적 위협임을 소름돋게 보여줍니다. 과연 2025년에는 마하르시 야기가 경고한 물질주의의 몰락이 시작될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영적 시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될까요? 그의 시야는 단순한 물질적인 번영을 넘어 인류 문명 자체가 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전환점을 성공적으로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에 갇혀 혼란 속에 빠지게 될까요? 마하르시 야기는 이러한 변화들이 가져올 인류의 총체적인 혼란과 동시에 새로운 질서의 탄생 또한 예언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가치관과 충돌하며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더욱 조화롭고 평화로운 공존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과도기를 거쳐 마침내 새로운 황금기가 도래하는 듯한 섬뜩하면서도 희망적인 예언입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파괴를 넘어 파괴를 통한 진화와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2025년에는 인류가 기존의 관념을 부수고 새로운 의식 수준으로 도약하는 아비규환 속의 희망적인 세상이 펼쳐질까요? 우리는 이러한 혼돈 속에서 과연 새로운 질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갇혀 진화를 거부하게 될까요? 더욱 경이로운 것은 마하르시 야기가 지구 에너지의 변화와 인류 의식의 상호작용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지구 자체가 특정 주기로 에너지를 변화시키며 이 에너지가 인류의 의식 수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노력뿐 아니라 우주적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류의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암시입니다. 최근 태양 활동의 변화, 지구 자기장의 변동 등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은 그의 예언이 단순히 영적인 이야기가 아닌 우주의 거대한 섭리 속에 인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름돋게 상기시켜줍니다. 과연 2025년 이후 지구의 에너지 변화가 인류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새로운 진화의 단계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의 예언은 단순한 인류의 변화를 넘어 인류와 지구, 그리고 우주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대한 비밀을 암시하는 듯하여 더욱 경이롭습니다. 마하르시 야기의 예언은 특정 시기와 함께 인류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물질주의가 극에 달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최근 전 세계적인 명상 및 영성 열풍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망상으로 치부될 수 없는 섬뜩한 현실감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경고들을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고 외면할 것인가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을 깨닫고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것인가요? 과연 우리는 마하르시 야기가 경고한 인류 의식, 혁명의 서막을 성공적으로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사고방식에 갇혀 변화를 거부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2025년 마하르시 야기의 섬뜩하면서도 희망적인 예언은 과연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인류가 스스로의 노력과 각성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까요? 우리는 역사의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심오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다가올 이식 혁명의 시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당신의 상상과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 예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경고이자 당신에게 던지는 최후의 물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질 광야를 불태운 예언자 콘셀레이루. 역사의 경랑 속에서 호련히 나타나 민중을 사로잡고 때로는 국가의 운명까지 뒤흔든 미스터리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미스터리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말 극심한 가뭄과 사회적 혼란에 시달리던 브라질 북동부의 황량한 땅 세르탕을 배경으로 한 떠돌이 설교자가 어떻게 수만 명의 추종자를 이끌고 정부와 맞서는 거대한 공동체를 건설하게 되었으며 그의 예언이 어떻게 한 국가를 피로 물들인 비극적인 전쟁의 불씨가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안토니오 콘셀레이루. 조언자 안토니오라 불린 이 인물은 억압받던 민중에게는 구원자이자 메시아였지만 새로운 공화국 정부에게는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광신도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안토니오 콘셀레이루와 그가 이끈 카누두스 공동체에 대한 정보는 주로 당대의 역사, 기록, 관련 학술 연구 서적, 당시의 신문기사, 그리고 전쟁 생존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한 자료들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초인적인 카리스마, 신적인 예언 능력, 기적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구전 설화나 특정 종교적 관점에서 신비화되거나 재해석된 부분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의 행동과 전쟁에 대한 평가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미리 명확히 밝힙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믿음과 광기, 예언과 선동, 그리고 절망적인 시대가 빚어낸 인간 본연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부터 브라질 북동부의 거친 땅을 피해 역사로 물들인 예언자 안토니오 콘셀레이루의 미스터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19세기 후반의 브라질은 거대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노예제가 1888년에 폐지되었고 이듬해인 1889년에는 재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는 특히 이미 극심한 가뭄과 기근, 그리고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던 북동부 세르탕 지역 민중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착취에 시달리던 이들은 새로운 공화국 정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나아지지 않자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안토니오 비센치, 맨지스 마시엘, 훗날 안토니오 콘셀레이로라 불리게 되는 한 남자가 이 황량한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식 신학 교육을 받거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성직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세상의 부패와 죄악, 임박한 신의 심판과 종말, 그리고 오직 신앙을 통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설파했습니다. 긴 머리와 수염,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맨발로 황무지를 떠돌며 설교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성경 속 세례 요한을 연상시켰고 억압받던 민중들은 그의 모습에서 깊은 카리스마와 함께 영적인 권위를 느꼈습니다. 안토니오 콘셀레이로의 메시지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롭게 들어선 공화국 정부를 악마의 정부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화정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고 결혼을 종교가 아닌 민법으로 규정하며 전통적인 신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임박한 가뭄과 기근은 신의 경고이며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오직 신앙을 통해 세속적인 욕망과 단절해야만 다가올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오랜 가뭄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던 세르탕 지역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갈 곳 없던 전직 노예들, 심지어는 법을 피해 숨어 지내던 무법자들까지 그의 가르침에 이끌려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점차 안토니오 콘셀레이루를 중심으로 거대한 무리를 이루었고 브라질 북동부 바이아 주의 카누두스라는 이름의 자치 공동체를 건설하게 됩니다. 카누두스는 외딴 황무지에 세워진 일종의 종교 공동체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안토니오 콘셀레이루의 영도 아래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그들만의 규칙과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공동으로 노동하고 수확물을 나누었으며 세금을 내기를 거부하고 공화국 정부의 법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카누두스는 안토니오 콘셀레이루의 카리스마와 그의 종말론적 메시지에 이끌린 사람들이 꾸준히 모여들면서 짧은 시간 안에 수만 명의 인구가 모여드는 거대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브라질 공화국 정부에게는 심각한 위협이자 눈의 가시였습니다. 정부는 카누두스를 종교적 광신에 빠진 반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해산시키고 안토니오 콘셀레이루를 체포하기 위해 수차례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콘셀레이루의 추종자들은 깊은 종교적 열정과 자신들의 땅에 대한 애착, 그리고 세르탕 지역의 복잡하고 험준한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여 정부군의 공격을 번번이 격퇴하는 놀라운 저항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토니오 콘셀레이루의 예언은 추종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신의 가호로 승리할 것을 예언하며 추종자들의 사기를 북돋았고, 실제로 초반의 전투에서 카누두스 군은 정부군의 정규군을 상대로 믿기 어려운 승리를 여러 차례 거두었습니다.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이자 추종자들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고,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광신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1896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1897년에는 길이 좁아질 것이며, 1898년에는 벽이 무너지고, 1899년에는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구체적인 종말론적 예언을 통해 추종자들에게 임박한 심판과 오직 카누두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싸우는 카누두스 사람들에게 강력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그들을 죽음을 불사하는 저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수단이자 현실을 해석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프레임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카누두스의 저항은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국가의 위신과 새로운 공화국의 안정을 위해 카누두스 공동체를 완전히 말살시키기로 결정하고, 브라질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인 카누두스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처절하고 잔혹한 전투가 이어졌고, 압도적인 수적 우위와 화력을 앞세운 정부군은 마침내 카누두스 공동체를 함락시켰습니다. 수만 명의 카누두스 주민과 정부군 병사들이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토니오 콘셀레이로 자신도 카누두스가 함락되기 직전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카누두스 전쟁은 브라질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참혹했던 내전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안토니오 콘셀레이루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오늘날까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토니오 콘셀레이루는 과연 정말로 미래를 예견하고 신통력을 지닌 예언자였을까요? 아니면 당시 시대의 절망과 민중의 열망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선동하여 결국 파멸로 이끈 위험한 광신도였을까요? 그가 예언했던 가뭄과 사회적 혼란은 당시 브라질 북동부 지역의 현실이었으며, 공화정 수립 이후의 정치적 불안정 또한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종말론적 예언 역시 사회적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그니 나타나는 종교적 메시지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끌었던 수만 명의 추종자들이 보여준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심, 그리고 정부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맞서 보여준 그들의 초인적인 저항은 단순한 논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생사를 걸고 싸웠던 카누두스 사람들에게 안토니오 콘셀레이루는 분명 단순한 인간을 넘어선 신의 대리자 혹은 메시아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안토니오 콘셀레이루와 카누두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절망적인 사회 현실 속에서 예언과 종교적 믿음이 어떻게 대중을 사로잡고 거대한 사회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상과 광기, 희망과 파멸이 어떻게 한데 뒤섞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예언이 신의 계시였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통찰과 시대적 절망이 빚어낸 산물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토니오 콘셀레이루라는 한 개인이 19세기 말 브라질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브라질의 문학과 예술, 그리고 역사 연구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하며 우리에게 믿음의 힘과 그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역사는 예언대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언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안토니오 콘셀레이루의 미스터리는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그의 외침은 신의 음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극으로 치닫는 시대의 광기였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2025년 한국의 운명에 대한 허와실. 오늘의 영상은 나름 미스터리 채널을 운영하며 다루었던 예언가들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선정하여 기획 시리즈로 준비한 첫 번째 순서로 노스트라다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미 500년 전 인물임에도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예언가를 꼽으라면 단연코 노스트라다무스를 꼽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순서로 정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나다 순으로 정한 것임을 감안하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왜 유명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하여 몇 번 다루었을 때도 느낀 것은 그의 사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들먹거리며 맞았다고 호들갑을 떨어댄 것만 같은 착각 아닌 착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후세에 어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예언이 맞았다 틀렸다 판가름 나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과 나름 여기저기 검색해가며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예언의 허와 실을 다루어 보고자 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 부탁드리며 아울러 더 좋은 영상을 만들라는 응원 차원에서 좋아요, 구독과 따뜻한 댓글 기다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예언을 진지하게 믿고 연구하는 추종자 또는 신봉자들입니다. 이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모호한 사행시가 실제 역사적 사건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믿으며 과거의 사건들, 예를 들어 나폴레옹의 등장, 히틀러의 부상, 9.11 테러 등을 그의 예언과 연결지어 해석합니다. 이들은 종종 예언집의 특정 구절을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에 대입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며 때로는 그들의 해석이 대중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들은 예언서의 원문을 깊이 연구하고 당시의 시대상, 언어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내려는 학구적인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의 예언을 흥미로운 미스터리나 문학적, 역사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어떻게 시대와 대중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에 맞춰 예언을 끼워 맞추는 현상을 지적하며 그의 예언이 가진 모호성 때문에 어떤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석자들은 종종 예언을 통해 사회의 불안감이나 희망을 읽어내고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들에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라기보다는 인간의 심리와 시대적 상황을 탐구하는 하나의 흥미로운 콘텐츠인 셈입니다. 이 두 부류의 해석자들은 각기 다른 시각으로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존재를 탐구하며 그의 예언을 현대에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스트라다무스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예언가였는지 오늘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예언했던 전설 속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그의 이름만으로도 이미 등골이 오싹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에서 태어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예언을 남긴 그는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강력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1999년 7월 공포의 대왕 예언은 우리 국민에게 그의 존재를 각인시켰고 나폴레옹, 히틀러, 그리고 9.11 테러 같은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소름끼치도록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주장들은 그를 단순한 점성가를 넘어선 불가사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속에는 2025년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한 충격적인 경고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는 1503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의사이자 점성가, 연금술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저서인 예언집을 통해 앞으로 인류에게 일어날 수많은 사건들을 사행시 형태로 남겼습니다. 이 시들은 매우 모호하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만
많은 추종자들은 그의 예언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현실과 일치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미래를 엿본 듯한 그의 통찰력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1999년 7월 공포의 대왕예언이 전국을 뒤흔들며 종말론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예언대로의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 그만큼 그의 이름과 예언은 한국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나폴레옹의 등장과 몰락, 히틀러의 부상과 제2차 세계대전 발발,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까지 그의 예언이 소름 끼치도록 맞아떨어졌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노스트라다무스는 살아있는 예언의 역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정확하게 미래를 내다본다는 그의 예언 속에서 2025년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숨겨진 메시지가 있을까요? 수많은 예언가들의 목소리가 2025년을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언은 2025년이 한국에 큰 변화와 진통을 가져오겠지만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직접적으로 2025년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호한 예언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 속에서 2025년 전후의 격변과 한국의 국운 상승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지도가 숨겨진 보물을 가리키듯 그의 시들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과 묘하게 겹쳐지면서 섬뜩한 현실감을 부여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가오는 2025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이미 거대한 격변의 전조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 사례로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전례 없는 극심한 내부적 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어 서로를 향한 비난과 대립이 일상화되었고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극한 대립이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마치 거대한 지진 전의 미세한 균열처럼 사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언에서 말하는 진통이나 격변이 이러한 내부적 분열과 와해의 위기를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 형제자매가 서로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현재 우리 사회의 단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실제 사례는 바로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참고 현상 속에서 경기 둔화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청년층의 실업과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고통과 불확실성은 예언이 말하는 진통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일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현재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다가오는 격변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언급했던 굶주림과 역병, 그리고 재정적 파멸과 같은 예언 구절들이 2025년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하지만 모든 예언이 파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해석 속에는 혼돈 속에서 피어날 희망의 메시지 또한 존재합니다. 많은 예언들이 2025년의 진통 끝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어쩌면 세 번째 실제 사례인 대한민국의 남다른 지정학적 중요성과 기술, 선도 역량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K-컬처는 이미 전 세계를 휩쓸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며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을 쥐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의 균형은 격변의 시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속에는 동방의 한 나라가 큰 빛을 발할 것이라는 식의 모호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를 한국의 국운 상승과 연결짓는 해석들도 존재합니다.
혼란과 어려움을 겪은 후 더욱 강하고 단단해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서 단단해진 쇠처럼 2025년의 진통이 대한민국을 더욱 견고하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 것이라는 뜻일까요? 결론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모호함 속에 숨겨진 강력한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격변과 부분 상승이라는 예언은 우리가 직면한 내부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현실적 문제들과 묘하게 겹쳐지며 현재 섬뜩한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하지만 동시에 K컬처와 첨단 기술이라는 대한민국의 잠재력은 이러한 진통을 딛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과연 2025년 대한민국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던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격변 속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미래를 바꾸고 오히려 대세계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될까요? 예언은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미 확정된 운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여 두려워하기보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대비하며 사회적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로 뭉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어떤 변화가 닥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기보다는 하나의 경고이자 교훈으로 삼아 더욱 현명하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격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그 운명을 어떻게 맞이하고 헤쳐나갈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 준비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노스트라다무스가 바라본 2025년 한반도의 모습은 과연 현실이 될까요? 격동의 운명은 이미 예고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직접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접 언급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여전히 후세인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노스트라다무스의 알 수 없는 사행시를 해석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현재까지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가는 대단한 역사를 쓰고 간 인물이구나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역사의 길이 남을 예언가에 대한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들의 비밀을 읽은 예언자 라몬 노바토의 소름돋는 예측들. 시간의 흐름 속에 숨겨진 미래의 비밀을 읽어내려 했다는 미스터리한 인물들과 그들의 예언이 과연 어디까지 현실이 되었는지 추적하는 미스터리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필리핀의 격동적인 역사 속에서 대통령과 최고위 정치인들, 그리고 당대의 유명 인사들까지 앞다투어 그의 조언을 구했다는 한 신비로운 예언가의 이야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라몬 노바토. 그는 점성술을 통해 사람들의 운명을 읽고 국가의 미래를 예측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필리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전해집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라몬 노바토에 대한 정보는 주로 그와 관련된 전기적 저술, 당시 언론의 보도 자료,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나 회고록, 그리고 필리핀 내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예언 능력이나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내용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으며 특정 예측의 실현 여부 또한 증언이나 기록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점성술과 예언은 본질적으로 신비와 상징의 영역에 속하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비판적인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본 내용을 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이 단순히 허황된 것이 아니었다면 필리핀 권력층을 사로잡았던 라몬 노바토의 예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별들의 비밀을 읽었다는 필리핀의 예언자 라몬 노바토의 미스터리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라몬 노바토는 20세기 초반 필리핀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이나 어떻게 점성술과 예언에 입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많지 않지만 젊은 시절부터 별자리를 읽고 사람들의 운명을 점치는데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 통치와 미국 식민 통치를 거치며 서양 문화와 토착 신앙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고 사람들의 미신이나 운명론에 대한 믿음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라몬 노바토는 점차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 시작했고 소규모 지역 사회에서의 예측이 적중하면서 점차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로 개인의 사주를 바탕으로 별자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그 사람의 성격, 운명, 다가올 사건 등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특정 날짜나 시간을 기륭에 따라 조언해주기도 했습니다. 라몬 노바토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계기는 그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필리핀 사회의 고위층 인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정치인, 기업가, 유명 연예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때 라몬 노바토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 예약 손님들로 북적였고 특히 선거나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는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특정 정치인의 선거 승패, 중요한 법안 통과 여부, 사업의 성공 가능성, 심지어는 개인적인 결혼이나 건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예측과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왜 필리핀의 최고위 권력자들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성술사의 말에 귀 기울였을까요? 이는 당시 필리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미신과 운명론적 사고방식,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신 때문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그의 조언을 구했던 많은 이들이 실제로 중요한 고비마다 그의 말을 따랐고 그 결과가 긍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라몬 노바토의 예측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정치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특정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 주요 정치적 사건의 발생 시기 등을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의 예측이 실제 결과와 일치했을 때 그의 명성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측들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정치적 감각이나 정보에 기반한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추측 수준을 넘어 특정 날짜나 시간, 혹은 사건의 구체적인 양상까지 예언했다고 주장하는 증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시 필리핀 사회에서는 라몬 노바토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실제로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라몬 노바토의 예언이 놀라운 적중률을 보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신뢰했지만 회의적인 시각 또한 존재했습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점성술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그의 예측은 대부분 모호하고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어떤 결과에도 끼워 맞출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공한 예측들은 강하게 기억하고 실패한 예측들은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편향이나 라몬 노바토의 조언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면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즉, 그의 조언을 믿고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을 예언이 맞았다고 착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사회의 고위층 인사들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라몬 노바토를 찾았다는 사실 자체는 그가 단순한 돌팔이 수준을 넘어 최소한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는 신뢰도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몬 노바토가 사용한 점성술이라는 도구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우주의 질서와
인간 운명의 연결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과연 별들의 움직임이 개인의 운명이나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라몬 노바토는 그 연결고리를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것일까요? 그의 예언 능력이 단순히 점성술의 기술적인 해석을 넘어섰다면 그것은 어떤 미지의 힘이나 직관에 기반한 것이었을까요? 그의 삶과 예언은 필리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운명론적 사고와 맞물려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20세기 필리핀 역사 속에서 한 시대의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조언을 구했던 권력자들은 정말로 별의 메시지를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판단의 근거를 얻고 싶었던 것일까요? 라몬 노바토는 필리핀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점성술과 예언이라는 영역이 과학의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의 지도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예측들이 정말 신의 계시였는지, 별들의 속삭임이었는지, 아니면 뛰어난 관찰력과 통찰력,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읽어내는 감각의 결과였는지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라몬 노바토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은 과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그리고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필리핀 권력층을 움직였다는 예언자 라몬 노바토. 그의 이야기는 그 해답을 찾는 여정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상황 곧 한국도 일어난다. 임박한 9.0의 일본 난카이 대지진의 위력. 오늘 밤 여러분의 궁금증을 자극할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일본 열도 아래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거대한 시한폭탄, 난카이 해구 대지진에 대한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최대 규모 9.0에 이를 수 있는 이 초대형 지진이 2025년 7월 특정 예언과 맞물려 일본을 넘어 한반도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섬뜩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님의 전문적인 분석과 일부 예언서의 주장을 종합한 것으로 과학적 사실과 더불어 미스터리가 결합된 가설임을 미리 밝힙니다. 과연 이 거대한 재앙의 서막은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함께 그 숨겨진 진실을 탐험해 보시죠. 일본 동경부터 남쪽까지 길게 이어진 난카이 해구는 필리핀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거대한 단층대입니다. 이곳에서는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규모 7.0 후반에서 8.0 초반의 지진들이 번갈아 발생해 왔습니다. 홍태경 교수님은 현재 이 난카이 해구의 토카이 지역과 난카이 지역에 엄청난 응력이 쌓여 있음을 지적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향후 30년 내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가 넘는다고 공식 보고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 중 한 곳이 무너지면 난카이 해구 전체가 연쇄적으로 부서지며 최대 규모 9.0에 이르는 초대형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맞먹는 규모로 일본의 경제, 정치, 산업 전반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것은 1944년과 1946년으로 이미 100년이 훌쩍 넘어서 언제든 지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분석에 불을 지피는 것은 바로 타츠키라는 일본 예언가가 만화를 통해 남긴 섬뜩한 경고입니다. 이 예언서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정확하게 예측되어 있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2025년 7월에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거대한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예언 속 지진 해일 발생 위치가 난카이 해구와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언의 오차를 감안하면 난카이 해구 일대에서 초대형 지진 해일이 동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지진뿐 아니라 해저 화산 폭발이나 운석, 충돌 같은 다른 원인으로도 거대한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7월이라는 시점이 더욱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남카이 해구에 쌓인 거대한 힘은 단층이 움직이려는 응력에서 비롯됩니다. 지진 규모가 한 단계 커질 때마다 에너지는 32배씩 증가하며 작은 지진으로는 거대한 응력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작은 지진들이 단층대를 약화시켜 더 큰 지진을 쉽게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홍태경 교수님은 작은 지진이 잦아지는 현상을 우표 주변에 구멍을 뚫는 것에 비유하며 오히려 큰 지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은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도 난카이 해구의 위험성을 경고해왔으며 지진 발생 시기가 늦어질수록 쌓이는 힘이 더욱 커져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작년 7월, 일본 정부가 규모 7.0대 지진 이후 대형 지진 경보를 내린 것은 동일본 대지진의 아픈 경험 때문으로 그만큼 난카이 해구의 위협이 현실적임을 방증합니다. 이러한 난카이 대지진의 위협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태경 교수님은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약 800km 떨어진 부산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합니다. 지난 3월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0대 지진이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에까지 강력한 저주파, 지진동을 일으켜 대형 건물들을 흔들고 다리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혔던 것처럼 난카이 대지진 역시 부산뿐 아니라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 심지어 수도권까지도 저주파 지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 큰 미스터리는 난카이 대지진과 후지산 분화의 연관성입니다. 후지산은 현재 활화산으로 분류되며 1707년 마지막 분화 시기는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8에 이르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던 때와 일치합니다. 강력한 지진파가 화산 아래 마그마 방을 자극하여 분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만약 난카이 대지진이 후지산 분화를 유발한다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화산재는 햇빛을 가려 전력 생산을 마비시키고 공기질을 최악으로 만들며 식물과 동물들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비록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화산재가 태평양으로 향할 것이지만 계절적 요인이나 낮은 고도에 머무는 화산재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2025년을 목격하게 될까요? 일본 난카이 해구 대지진 임박설이 퍼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시선은 불안감과 함께 현실적 대비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시민들의 두려움은 현재 일본에서 관측되는 작은 지진이나 불확실한 예언들이 겹쳐지며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2025년에 거대한 지진이 터지는 것 아니냐? 일본에서 규모 9.0 지진이 나면 부산을 포함한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와 같은 우려가 커집니다. 최근 미얀마 지진으로 방콕에까지 영향이 미쳤던 실제 사례는 먼 곳의 지진도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던 타츠키의 2025년 7월 난카이 해구 예언은 막연한 불안감을 특정 시점으로 구체화시키며 시민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괴담처럼 들리던 이야기가 현실이 될까봐 두렵다는 반응도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두려움을 이해하면서도 과학적이고 냉철한 접근을 강조합니다.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와 같은 지진 전문가들은 난카이 해구의 응력이 쌓여 향후 30년 내 지진 발생 확률이
80%를 넘는다는 일본 정부의 보고는 과학적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즉, 난카이 해구의 대형 지진은 언젠가는 발생할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으로는 불가능하며 2025년 7월과 같은 특정 시점을 지목하는 예언은 비과학적인 영역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언이 대중에게 경각심을 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나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않고 정부와 개인이 지진 및 쓰나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예를 들어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의 철저한 대비 덕분에 피해가 최소화되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예측보다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과학적 분석과 미스터리한 예언이 묘하게 겹쳐지는 난카이 대지진의 위협. 이는 우리에게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위험을 직시하고 지진과 화산 재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에 대응하려는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는 어떤 격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난카이 해구에 들이운 미스터리한 그림자.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며 전 세계는 숨죽이며 그 운명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격 실체. 당신 투표 이미 조작됐다. 소름 돋는 진실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채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대선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거대한 의혹의 실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는 특정 소문과 주장에 기반한 가설임을 미리 밝히며 그 진실 여부는 시청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던진 소중한 한 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왜곡되고 국민의 뜻이 조작될 수 있다는 섬뜩한 상상, 그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대선이 다가오거나 끝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론 조작 혹은 선거 개입에 대한 의혹입니다. 온라인 댓글 부대의 조직적인 활동, 특정 언론의 노골적인 편파 보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단체들의 은밀한 움직임이 선거 판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의 흔적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은 바로 드루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 블로거가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되어 결국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추천되거나 반대되는 현상이 포착되었고, 이는 여론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과연 드루킹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댓글 부대가 지금도 온라인을 교란하며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사건은 온라인 여론이 얼마나 취약하고 또 얼마나 강력하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거대한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미디어 역시 여론 조작의 도구로 의심받곤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처럼 특정 언론사들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게만 유리한 정보를 부각시키고 불리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보도한다는 주장이 대선 때마다 반복됩니다. 언론의 보도 태도나 기사 내용의 편향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국민들은 언론이 감시자의 역할을 넘어 조작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들이 오염되지 않은 진실만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특정 의도에 의해 걸러지고
조작된 정보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는 없는 것일까요? 또한 특정 종교 단체나 시민단체, 혹은 알려지지 않은 이념 집단들이 대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습니다.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특정 시점에 개최하여 여론을 조성하거나 자신들의 지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한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는 소문들이 파다합니다. 심지어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모임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거나 사회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영향력을 은밀하게 행사했다는 섬뜩한 주장까지 제기되곤 합니다. 과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조직들이 민주주의의 심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선을 둘러싼 여론 조작 및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한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학자, 사회학자, 미디어 전문가들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 특정 언론의 편파 보도,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의 선거 개입 시도가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드루킹 사건과 같은 사례는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 조작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댓글 조작 행위가 단순히 인터넷 여론을 넘어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와 전체 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봇 계정, 가짜 계정, 혹은 조직적인 인력이 동원되어 특정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확산시키거나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여론이 인위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불신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우려가 큽니다. 언론의 편향된 보도나 특정 이슈에 대한 과도한 부각, 혹은 축소는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론을 유도하려 한다는 지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교차 확인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과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여론 조작의 위협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생성한 가짜뉴스,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 조작물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허위 정보 유포의 위험성이 전례 없이 커졌다고 경언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보 습득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진실을 가려내기 어려운 진실의 혼돈 시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선을 둘러싼 여론 조작과 선거 개입, 미스터리들은 단순히 선거의 결과를 넘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의 신뢰도를 위협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택했다는 믿음이 흔들린다면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여론이 특정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유도될 수 있다는 새로운 공포까지 더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실로 믿어야 할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선을 둘러싼 이러한 미스터리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같은 신기술의 등장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조차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주장들 속에서 진실을 분별하는 것은 이제 유권자 개개인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잃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투명한 참여와 신뢰 위에서 꽃피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진다면 이는 결국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미스터리는 단순히 음모론의 영역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정보에 접근하고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 여러분, 시청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림자 속 진실을 밝혀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선 그림자 속 은밀한 조작의 진실은?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함 채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대선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거대한 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장과 특정 소문에 기반한 가설임을 미리 밝히며 그 진실 여부는 시청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어온 민주주의의 꽃, 선거의 이면에 국민들이 모르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선거 결과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는 섬뜩한 의혹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최근 몇 년 사이 대선판에 새로운 미스터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급진적인 발전을 이룬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이 그것입니다. 이제 기술은 현실과 가상을 분간하기 어려운 수준의 영상과 음성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목소리로 한 번도 하지 않은 발언을 만들어내거나 특정 행동을 하는 가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 세상입니다. 이처럼 정교하게 조작된 정보는 찰나의 순간에 전파되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선거 판세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선거에서는 이미 AI 기술을 악용하여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를 폄훼하는 가짜 뉴스를 생성하려는 시도들이 포착되었습니다. 후보의 연설을 조작하여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게 하거나 있지도 않은 논란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영상은 대중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또 다른 차원의 미스터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고도로 설계한 기만일까요? 이처럼 AI와 딥페이크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기존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새로운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표 용지나 개표 시스템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마음과 생각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가짜 여론이 형성되거나 치명적인 허위 사실이 선거 직전에 유포되어 판세를 뒤집는 상황까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진실을 가려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아이러니가 대선이라는 중요한 순간에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그림자 속에서 과연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일까요? 대한민국 대선이 다가오거나 끝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설, 개표기 전산 조작설, 위조 투표용지 유포설, 투표함, 바꿔치기 등 상상하기조차 힘든 주장들이 매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증거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전문가 분석이라는 미명 아래 확산되며 대중의 의심을 부추깁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흔하게 제기되는 의혹 중 하나는 사전투표 조작설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과 상이하다거나 특정 지역의 사전투표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나왔다는 주장들이 반복됩니다. 최근에는 한 사람이 2번의 투표를 했다며 뉴스에 나오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투표 용지의 미세한 차이, 혹은 개표 과정에서 발견되는 작은 오류들이 거대한 조작의 증거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새벽 시간대 개표율이 급증하는 현상이나 특정 후보에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표가 몰렸다는 통계적 분석들이 제시되며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죠. 과연 이 모든 통계적 이변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시스템의 맹점을 노려 은밀하게 개입한 흔적일까요? 다음으로 개표기 전산 조작설입니다. 전자개표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이나 해킹 위험성을 지적하며 개표 결과가 전산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심지어 투표소에서 수기로 작성된 투표지가 아닌 중앙 전산망을 통해 조작된 데이터가 최종 결과에 반영된다는 섬뜩한 상상까지 덧붙여지기도 합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행사한 한 표가 과연 그대로 집계될지,
보이지 않는 전산망 속에서 왜곡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첨단 기술이 민주주의를 더욱 투명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가장 교묘한 조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셈입니다. 여기에 위조 투표용지 유포설과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주장도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인쇄된 투표용지의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특정 표시가 숨겨져 있다거나 투표함이 보관 및 이동 과정에서 은밀하게 교체된다는 소문은 대선 때마다 불거집니다.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 관리관 도장, 투표함 봉인 방식 등 사소한 부분까지 의혹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 일반 시민들이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서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중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거대한 음모가 실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부정선거 음모론은 단순한 주장으로 그치지 않고 대중의 불신을 심화시키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일부 지지자들은 이러한 음모론을 강력히 신봉하며 시위나 온라인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실 규명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모르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선거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굳게 믿으며 마치 거대한 영화 속 음모론처럼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세력의 작품으로 여기곤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선은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작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의 건전한 작동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단순한 소문에 불과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미스터리들이 대선 때마다 반복되며 국민들의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의혹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않는 냉철한 시각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선에 드리운 그림자의 실체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선을 둘러싼 이러한 미스터리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AI와 딥페이크 같은 신기술의 등장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조차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주장들 속에서 진실을 분별하는 것은 이제 유권자, 개개인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잃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투명한 참여와 신뢰 위에서 꽃피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진다면 이는 결국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미스터리는 단순히 음모론의 영역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정보에 접근하고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 여러분, 시청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림자 속 진실을 밝혀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의 소름돋는 경고. 평범치 않은 삶의 궤적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지혜를 얻고 그 통찰이 마치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울림을 주는 미스터리한 인물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미스터리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 원수라는 최고위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권력이나 부와는 거리가 먼 지극히 소박한 삶을 살며 전 세계인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한 지도자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호세 페페 무이카. 우루과이의 전 대통령인 그는 단순히 정치 지도자를 넘어 젊은 시절의 격렬한 투쟁, 그리고 길고 혹독했던 수감 생활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과 소박한 삶의 철학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놀랍도록 예언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돈 호세 페페 무이카 전 대통령에 대한 정보는 주로 그의 자서전,
다양한 언론 인터뷰 및 다큐멘터리, 그의 연설 기록,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 저술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적이라는 평가는 신비로운 예지 능력이나 점술에 기반한 전통적인 예언과는 전혀 다르게 그의 독특한 삶의 경험과 깊은 사유에서 비롯된 사회, 정치, 그리고 인간 본연에 대한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의 말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경고나 방향 제시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해석과 공감에 기반한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의 극한적인 고통과 성찰이 어떻게 이토록 보편적이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지혜로 발현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깊은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게릴라에서 대통령으로, 그리고 다시 소박한 농부로 돌아간 돈 호세 페페 무이카, 그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가 남긴 예언적 철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돈 호세 알베르토 무이카 코르다노는 1935년 우루과이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당시 남미를 휩쓸었던 정치적 격변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불평등과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1960년대 도시 게릴라 조직인 투파마로스에 가입하게 됩니다. 투파마로스는 무장 투쟁을 통해 사회 변혁을 추구했던 단체였고, 무이카는 이 활동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여러 차례 체포되고 탈옥하기를 반복했으며, 총상도 여러 차례 입는 등 목숨을 건 투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극적이고 그의 철학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시기는 바로 수감 생활이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 그는 1973년부터 1985년까지 무려 14년이라는 길고 혹독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특히 그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독방에 수감되어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되었으며, 고문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의 기나긴 고립은 그의 신체와 정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였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세상과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예언적 통찰의 씨앗은 바로 이 혹독한 감옥 생활의 어둠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4년의 수감 생활 끝에 민주화와 함께 석방된 무이카는 예전의 과격한 게릴라가 아닌 놀라울 정도로 온화하고 성숙한 인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 활동을 재개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투쟁 대신 제도권 정치의 길을 택했고, 특유의 진솔함과 소박함으로 대중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상하원 의원을 거쳐 2010년 마침내 우루과이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관저 대신 몬테비데오 외곽의 낡은 농가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낡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했으며 월급의 90%를 사회 기금에 기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의 소박하고 청렴한 삶은 전 세계인에게 큰 감동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삶의 방식이야말로 그가 말하는 철학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그의 예언적 메시지에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무이카 대통령의 연설과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그의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놀라울 만큼 정확하고 시대를 앞서 나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그의 소비지상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미래 사회에 대한 섬뜩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그는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려는 현대인의 욕망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환경을 파괴하며 인간성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약탈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경고하며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로 인한 인류의 미래 위기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보호 메시지를 넘어 현재의 무분별한 소비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며 결국 인류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처럼 들립니다.
그는 또한 현대 정치의 문제를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정치가 돈과 권력에만 집중하고 대다수 국민의 삶과 유리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와 대중의 정치 혐오,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미리 내다본 예언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역설하며 물질적 풍요보다 삶을 위한 시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래 사회에서 돈과 물질이 아닌 진정한 자유와 인간적인 연결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이카의 예언적 통찰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는 신비로운 계시를 받은 예언가도 아니고 미래를 보는 초능력자도 아닙니다. 그의 통찰은 오직 인간적인 고통과 깊은 사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4년간의 감옥 생활은 그에게 모든 것을 박탈했지만 동시에 외부 세계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간 본연의 가치에 대해 처절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극한의 고립 속에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기고 모든 것을 버리는 연습을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유와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진정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화려한 수사나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얻은 처절한 깨달음이었기에 더욱 강력한 울림을 가지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무이카는 2015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여전히 낡은 농가에서 소박한 삶을 이어가며 전 세계를 돌며 그의 철학을 강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지도자를 넘어 인류의 미래에 대한 현자이자 예언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미래를 보는 통찰은 화려한 성공이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극한의 고통과 상실, 그리고 그 속에서의 처절한 성찰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쫓는 발전과 성공의 기준이 정말 옳은 방향일까요? 돈 호세 페페 무이카라는 인물과 그의 예언적이라 평가받는 철학은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며 우리 스스로의 삶과 가치관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소박한 외침은 과연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예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 너머 숨겨진 세계, 샤먼들이 본 보이지 않는 차원.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하는 현실 세계 너머, 어쩌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또 다른 차원과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탐구하는 미스터리 채널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만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과학의 영역 바깥에 우리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실제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수천 년간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특정 문화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경험하며 심지어 왕래까지 한다고 주장해왔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미신이나 환상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차원의 존재 가능성을 과학적인 증거가 아닌 인류의 가장 오래된 영적 전통인 샤머니즘과 역사 속에 기록된 기묘한 이야기들을 통해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내용은 전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전혀 없는 영역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샤먼들의 체험, 역사적 기록, 전설 등은 특정 문화권의 신념,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혹은 구전되는 이야기의 형태이며 이를 객관적인 물리적 증거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본 내용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기록과 믿음을 바탕으로 미스터리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임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인지하고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와 함께하며 수많은 이야기와 기록을 남긴 이 개념이 단순히 허상일 뿐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어떤 진실의 단편을 담고 있는 것인지 그 자체가 거대한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먼들이 말하는 다른 차원이란 무엇일까요? 샤머니즘이 존재하는 세계관에서 현실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물리적 세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혼의 세계, 조상들의 세계, 정령들의 세계, 상위 세계, 하위 세계 등 다양한 층위의 다른 차원이 존재하며 이 차원들이 물리적 세계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믿습니다. 샤먼들은 바로 이러한 다른 차원들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영적인 여행자 또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특정한 의식, 명상, 혹은 신성하게 여기는 식물 등을 통해 의식 상태를 변화시켜 다른 차원으로 진입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존재들을 만나 질병의 원인을 묻고 치료법을 얻거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구하거나 심지어 다가올 미래의 그림자를 엿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샤먼들의 차원 이동 경험은 문화권마다 다르게 묘사되지만 일반 현실과는 다른 곳, 영적인 존재들과의 소통, 지식이나 힘을 얻는 과정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다른 차원의 개념과 이를 체험한다는 샤머니즘은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인류 역사와 함께 온 것일까요? 단순한 거짓말이나 착각, 혹은 집단적인 망상이었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며 중요한 결정을 돕는 샤먼의 역할이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나 우연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지거나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샤먼을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수렵 채집 사회부터 현대 문명 사회에 이르기까지 샤머니즘의 형태는 달라졌을지언정 그 근본적인 역할과 다른 차원과의 소통이라는 개념은 끈질기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샤먼의 활동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 실제로 어떤 효능을 발휘했거나 혹은 그들이 주장하는 다른 차원에 대한 체험이 너무나 강렬하고 실제 같아서 사람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 오랜 지속성 자체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의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역사나 전설 속에는 샤먼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듯한 다른 차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영웅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사는 지하 세계로 내려가거나 신들이 사는 올림푸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신화적인 이야기지만 물리적 세계와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오딘은 지혜를 얻기 위해 세계수 위그드라시를 타고 9개의 세계를 오갔다고 합니다. 시베리아의 퉁구스족 샤먼들은 의식 중에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상위 세계나 하위 세계로 여행하며 병의 원인을 찾거나 길을 잃은 영혼을 데려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속 신앙에서도 만신 샤먼들은 굿이라는 의식을 통해 신과 인간,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영적인 존재와 소통하고 미래를 점치기도 합니다. 보다 근대에 와서도 다른 차원을 암시하는 듯한 경험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의 육체에서 분리되어 밝은 빛 속으로 이동하거나 죽은 가족이나 알 수 없는 존재들을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체외 이탈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떠나 다른 장소를 보거나 심지어 물리적 현실과는 다른 환경을 경험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과학적으로는 뇌 기능의 변화나 심리적 현상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경험자들에게는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인 다른 차원 방문처럼 느껴집니다. 비록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일관된 증언과 샤먼들의 오랜 전통은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질문을 강하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면 왜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보거나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샤먼들은 우리의 의식 상태가 일상적인 현실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다른 차원은 다른 주파수나 진동수로 존재하며 샤먼들은 특별한 기법을 통해 그 주파수에 맞춰 의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나 귀는 특정 범위의 빛과 소리만을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 또한 제한된 범위의 현실만을 인식하도록 설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샤먼의 의식은 그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게 하여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차원을 엿보게 하거나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렵지만 인간 의식의 잠재력과 현실의 다층성에 대한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차원의 존재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샤머니즘 문화의 일관된 주장, 다양한 문화권의 신화와 전설에 나타나는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임사 체험이나 체외 이탈 경험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은 우리의 상식을 뒤흔들고 이 개념의 있음직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인간은 이토록 끈질기게 현실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을까요? 왜 샤먼들은 목숨을 걸고 그 세계를 왕래한다고 주장하며 그 전통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차원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만들어낸 위대한 환상일까요?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로 남아 과학의 시대에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샤먼들이 본 그 세계, 그것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칸의 여자 노스트라다무스 바바반가. 그녀가 했다는 2025년 한국의 운명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시리즈를 편성하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예언가는 발칸의 여자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우는 바바반가. 그녀가 했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양한 예언들과 2025 한국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집중 조명하는 영상입니다. 바바반가의 예언은 앞서 다루었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애매모호한 예언보다는 좀 더 확실한 예언들로 개인적으로는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서로는 이만하도록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미래를 알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품어왔습니다. 고대 예언자들의 시대부터 현대의 점성술과 타로에 이르기까지 불확실한 내일을 엿보고자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정확성으로 회자되며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렸던 한 맹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가리아의 예언가 바바반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이야기는 그녀가 남긴 수많은 예언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것으로 알려진 2025년의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소문과 해석에 기반하고 있기에 그 진실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설이자 소문에 불과하며 절대적인 사실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부디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로운 관점에서 이 미스테리한 이야기에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의 결과였을까요? 바바반가는 1911년 불가리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12세가 되던 해에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두 눈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 이후 알 수 없는 계시를 받기 시작했고 미래를 보거나 죽은 이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보다는 좀 더 명확한 편에 속했지만 그럼에도 늘 알쏭달쏭하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가득했기에 후대에 의해 해석되고 재해석되는 과정을 거치며
더욱 신비감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 인근의 작은 마을 루피테에 머물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미래를 예언해 주었고, 불가리아 정치인들은 물론 외국 인사들까지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고 전해집니다. 1996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녀는 셀 수 없이 많은 예언을 남겼고, 그중 몇몇은 소름 돋는 정확성으로 인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1989년에 2마리의 철새가 미국의 형제들을 공격할 것이다. 덤불 속에서 늑대들이 울부짖고 무고한 피가 흐를 것이다 라는 섬뜩한 예언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대한 테러 공격을 기막히게 예견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마치 철새처럼 두 개의 빌딩에 충돌하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두고 그녀의 예언을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 기묘한 일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이 예언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몇 년간 겪었던 팬데믹에 대해서도 그녀는 온 세상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라는 모호하지만 경고적인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해지며, 이는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연결지어 해석되곤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예언들이 그녀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의해 해석되고 재해석된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예언이 현실과 놀랍도록 맞아떨어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이처럼 소름 돋는 예언들을 남겼던 바바 반가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남긴 예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확산된 바바 반가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대한민국에게 대격변과 진통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2025년 한국이 예상치 못한 큰 변화와 어려움, 그리고 격렬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통의 형태는 경제적인 혼란일 수도 있고, 사회 내부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의 예상치 못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그리고 국가 간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 속 대격변은 바로 이러한 현재의 위기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시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비단 부정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진통의 끝에는 국운 상승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뒤따릅니다. 2025년의 격렬한 진통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세계 무대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그 폭풍으로 인해 대지가 더욱 비옥해지듯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국가적 역량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예언이 말하는 선도국가는 단순히 경제적인 강국을 넘어 문화, 기술,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이끄는 리더, 국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K컬처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의 진통이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우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과연 우리는 다가올 대격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 진통 속에서 어떻게 국가적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불가리아의 맥인 예언가 바바 반가가 2025년을 대한민국의 대격변과 진통 끝에 국운 상승이라는 중요한 해로 예언했다는 소식은 현재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확산되면서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점성술이나 예언 연구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하는 전문가들은 바바 반가의 예언이 매우 모호하고 상징적인 언어로 이루어져 있음을 지적합니다. 과거의 그녀의 예언이 현실과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 예를 들어 911 테러나 오바마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등은 예언의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한 문화인류학 전문가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희망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예언이라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둔 일종의 심리적 도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2025년 한국의 대격변과 진통이라는 표현은 어떤 형태로든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의미할 수 있으며, 국운 상승 또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반영한 보편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역사학자들 역시 역사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하며 특정 인물의 예언에 국가의 운명을 결부시키는 것은 맹신에 가깝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예언보다는 현재의 노력과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흥미와 기대, 그리고 일부 우려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바바 반가가 워낙 유명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니 2025년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려움 끝에 더 잘 된다니 힘들지만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싶다와 같은 댓글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청년층에서는 현재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나 취업난 등에 지쳐 무언가 큰 변화를 통해 답을 찾고 싶다는 심리가 투영된 반응도 나타납니다. 만약 정말 한국이 선도 국가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될지 궁금하다며 막연한 기대를 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미신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 괜히 불안감만 조장하는 것 아니냐. 예언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대격변과 진통이라는 표현에 대해 전쟁이나 경제 위기 같은 큰 불행이 닥칠까봐 걱정된다는 불안감을 표출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이러한 예언 자체가 특정 종교의 교리와 충돌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바 반가의 2025년 한국 예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과 해석의 모호성을 들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흥미와 기대감 속에서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투영하며 예언을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등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결국 미래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호기심과 불안, 그리고 희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은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녀의 예언에 열광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불안감을 투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간 본연의 호기심과 혼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자 하는 염원 때문일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게 펼쳐질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처럼 격변과 진통을 겪을 수도 있고 혹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예언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다가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자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이 던지는 메시지, 즉 진통 끝에 찾아올 도약이라는 희망적인 부분은 분명 우리가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연 2025년 우리는 그녀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까요? 발칸에 매긴 예언가 바바 반가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 그리고 2025년 대한민국을 둘러싼 미스테리한 예언은 오늘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히 기묘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섬뜩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일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